오늘 장의 중심이 될 중요한 이슈앤 전략을 통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다올투자증권 김성준 이사,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24인베스트먼트 손창현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분 어서 오세요.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근거해 전기차 구매 시 제공하는 최대 $7,500의 보조금을 폐지할 것이라는 논의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대미 투자를 크게 늘려온 우리 기업들의 타격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 김선영 대표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게 왜 기사가 나왔죠? 사실 이미 트럼프는 예전부터 보조금 폐지하겠다라고 주장을 해왔고 그때부터 논의를 해왔었고요. 그리고 되게 정확한 팩트는 뭐냐면은 바이든 행정부도 이미 보조금을 줄여왔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원래는 이제 배터리 핵심 광물과 이제 원산지 요건을 충족시키고 미국에 생산한 전기차에 한해서 대당 $7,500의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최근에 계속 이제 요건이 조금씩 까다로워지면서 이미 그 보조금을 풀로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바이든 행정부도 이미 보조금을 계속 조금씩 순차적으로 줄여왔다는 게 사실 팩트입니다. 이게 팩트고요. 근데 당연히 이제 줄여오다가 이제 어느 정도쯤 되면 이제 보조금을 줄이는 게 맞죠. 그리고 보조금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보조금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집에서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아이가 완전 처음에 태어났을 때 보조금을 20만 원인가 30만 원씩 주기 시작하다가 아이들이 좀 커가면서부터 그 보조금을 5만 원씩 줄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지나면 보조금을 아예 이제 끊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전기차 시장이라는 전기차라는 새로운 산업이 나옴에 따라 가지고 이걸 잘할 것 같고 테슬라가 잘하고 있으니까 미 정부가 보조금을 주기 시작했죠. 이에 따라 가지고 지금 계속 상황을 진행해 왔던 건데 이제 어느 정도 이게 보조금을 끊겠다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한쪽으로는 이미 전기차 시장이 어느 정도 자생할 정도 능력이 되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사실 블룸버그나 CNBC 홈페이지 가서 보시면은 CNBC가 블룸버그는 아예 없고요. 메인 페이지 아예 없고 CNBC는 그 밑에 하나 그 조그마한 글자로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언론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게 왜 이렇게 크게 부각시킬 만한 문제인가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게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IRA랑 전기차 보조금이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IRA의 그 수많은 법안 중에 전기차 보조금은요 하나예요, 하나. 불과 하나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거 하나 없어졌다고 이게 IRA의 폐지로 이어진다?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일부다라고 하는 부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뭐 타이트 요건을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 이제 타이트하게 만들어가면서 이제 요건을 줄이면서 보조금을 실제 받는 사람 수가 줄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제로는 보조금 혜택을 줄여가고 있는 게 맞다라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에 대한 진의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거는 단순히 뭐 보조금 주겠다 이게 아니고요. 결국 타겟은 중국입니다. 생각해 볼게요. 만일 미국이 보조금을 아예 지급을 안 해요. 안 하게 되면 그때부터 미국은 중국한테 무슨 얘기할 수 있죠? 지금 장담하는데 중국의 많은 기업들이 중국 보조금이 없잖아요. 90%가 망합니다. 중국의 보조금으로 버티고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미국이 만일 보조금 지급을 안 해요. 그럼 그때부터 미국이 중국한테 무슨 얘기하겠습니까? 우리도 지급 안 하는데 니들이 지급해서 판다고? 이거 불공정 거래 아니냐? 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미 그 얘기 어디서 하고 있냐면 유럽연합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의 진위가 뭐냐면 뭐 우리나라 전기차 기업 죽어라 이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사업 잘 할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중국 너희들 앞으로 보조금 슬슬 한번 압박 좀 가져봐라 그겁니다. 그걸 미리 중국은 아니까 자꾸 지금 해외로 이제 판로를 늘리려고 하죠. 우리나라에도 비아리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 그게 되겠습니까? 저는 안 될 거라 보고 있고요. 모든 거의 진위는 확실하게 있는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모든 컨셉 자체가 완전히 중국 한번 보자 이거기 때문에 사실 그게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배터리 가격이 비쌌잖아요. 근데 비싼데 최근에 많이 떨어졌죠? 근데 최근에 보시면 포인트를 잡아야 될 게 테슬라 말고 루시드 리비안 같은 기업들이 갑자기 증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자금을 땡겨와가지고 돈을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LG 에너지 솔루션한테 배터리 달라 얘기하죠? 이게 왜 가능하냐면 예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발생하고 나서 전기차 가격이 많이 올라갔어요. 뭐 캐서드 에너지 다 올라가니까 양극재 음극재가 다 올라가니까 배터리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양극재 가격이 떨어지면서 배터리 가격도 하향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너무 비쌌던 배터리가 지금 이제 살 수 있을 정도로 만만해진 거죠. 그럼 이제 루시드 리비안도 생산량이 증가시킬 수 있겠죠. 거기다 리비안 같은 경우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폭스바겐이 정신 차려가지고 중국 차량 안 하고 리비안이랑 붙어가지고 전기차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는 배터리 가격이 내려왔으니까 우리도 한번 뛰어들어 볼 수 있겠다는 얘기인데 이 얘기가 무슨 얘기다? 배터리 가격이 떨어지죠. 그럼 이제 이쪽에서 많이 원하겠죠. 그럼 이제 생산량 증가하죠. 전체 매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내년부터 바라볼 여러분들의 미래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뭐 우리나라 배터리 가격이 어쨌다 이런 게 아니고요. 첫 번째 타겟팅은 중국입니다. 중국 앞으로 보조금 줄 생각하지만 이게 타겟팅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내년부터는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니까 큰 그림을 잘 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그림을.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다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일단 지금 다시 한번 믿음의 영역으로 진입하는 것 같은 느낌도 좀 들고요. 어쨌든 뉴욕 증시에서 간밤에 테슬라가 한 6% 가까이 떨어졌고 리비안도 한 14% 밀렸거든요. 요 이슈가 이제 보조금 폐지 이슈가 조금 작용한 것 같은데 만약에 오늘 우리 2차 전지 종목들 LG 엔솔이라든지 삼성 SDI 뭐 양극재도 있고요. 에코프로 뭐 BM이라든지 포스코 홀딩스 추가로 많이 떨어질 경우에 네. 예, 지금 뭐 크게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지금 매수 전략입니다. 무조건. 매수 타이밍이다. 네, 지금 왜냐하면 이제 이런 것도 있기도 하고요. 어제 테슬라가 많이 떨어진 거는 트럼프 트레이딩이 거의 끝났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도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그렇죠. 지금 강달러가 제가 봤을 때 거의 끝물에 다가가거든요. 강달러를 네. 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특히 또 현대차도 지금 살짝 문제인데 네. 지금 조지아주에 이제 그 전기차 전용 공장 연산 30만대 요거 네. 이제 완공을 했단 말이죠. 네. 그런데 딱 이제 뒤통수를 맞게 생겼어요. 네. 거기서 이제 생산하는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 만약에 폐지가 되면 트럼프 당선 이후에 네. 현대차 주가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보조금을 받지 않고 받는 것과의 차이가 이제 시장 점유율 차이예요. 근데 지금까지 현대차 미국에서 시장 점유율 잘 늘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을 줄인다 하더라도 여기서 시장 점유율이 뭐 드라마틱하게 떨어진다? 절대 그럴 리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 점유율이 유지가 되고 앞으로는 이제 퀄리티로 붙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루시드 리비안 같은 기업들도 올라오기 때문에 지금부터 무한 경쟁으로 들어가는 거지 현대차의 뭐 주가의 미래가 문제가 된다? 그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예, 잘하겠습니다. 자, 원달러 방금 말씀하셨듯이 원달러 환율도 지금 문제죠. 치솟는 원달러 환율이 외국인 매도세를 부르는 가운데 코스피 지수의 단기 저점 논쟁도 치열해지고 있죠. 극과 극 의견이 지금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계속 팔고 있는데 외국인한테 진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니네 언제까지 팔 거냐? 자, 남인호 소장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시장 상황. 네. 뭐 최근에 제가 자주 이런 말씀 드립니다만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저도 이런 시장은 처음 봤습니다. 오랫동안 있어봤지만 6개월 동안 전 세계에서 꼴찌를 계속 한다는 우리 한국 주시장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이 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혼자만 힘드신 게 아닙니다. 저희 패널들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주식시장에 관련된 모든 분들이 다 힘들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자, 한번 시장 평가해 보겠습니다. 드디어는 PBR이 1배 밑으로 왔습니다. 0.85배입니다. 우리 한국의 근대화된 주식시장 약 한 7, 80년 됐죠. 아마 가장 저평가된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분됩니다. 한쪽은 이제는 사야 될 때다. 바닥론이 나오고 있고요. 또 다른 한쪽은 아니다. 아직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바닥론, 즉 긍정론으로 보는 쪽은 크게 두 가지 꼽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20일 이동평에서 우리가 한 달 이평선 많이 보지 않습니까? 지금 20일 이평선이 2,550 근처에 있는데 주가지수는 얼마에 있어요? 2,410 얼마 있잖아요. 이러면은 이격도가 있겠죠. 그게 95 밑으로 왔다 이겁니다. 과거 20년 동안 이격도가 95 밑으로 있는데 지금처럼 94점 얼마 이렇게 있으면 거의 예외 없이 한 달 내로 2%가 주가가 올랐다. 그걸 근거로 들고 있고요. 두 번째가 PBR이 0.85배 이거 앞으로도 보기 힘들다. 즉 그래서 여기서는 더 내려가도 거의 하락폭이 크지 않다. 이게 긍정론의 근거고요. 다음에 비관론도 아직은 있습니다. 비관론은 뭘까요? 주가가 많이 내려간 건 안다. 그러나 지금 주가를 상승으로 전환시킬 만한 터닝 포인트가 있느냐? 없다 이거죠. 그래서 조금 더 비관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우리 장이 열리는 신호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삼성전자입니다. 어제 49,900원까지 갔죠. 삼성전자가 언제 터닝하느냐, 상승 전환되느냐가 1번이고 다음에는 기업들의 실적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투자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하시죠. 지금은 기업 가치로 시장을 투자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은 기업 가치를 떠났습니다. 왜? 전부 저평가니까. 그래서 지금은 수급 동향 그리고 심리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다음 두 번째, 요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악마가 됐어요. 트럼프가 되고 나서 이렇게 시장 안 좋다 그러는데 그거 아닙니다. 지난번 트럼프 일기 때요. 우리 종합주가지수 얼마였냐? 2,000포인트였거든요. 그리고 2,500까지 올라갔다가 그다음에 내려간 건 트럼프 때문에 내려간 게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1,500까지 내려갔죠. 그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똑같이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 동안에 우리는 3,00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트럼프 때문에 우리 주가가 내려가는 게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 트럼프는 결국 미국이나 한국 주가 내려가는 걸 바라지 않는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자, 이제 끝으로 제가 자주 쓰는 말입니다. 이번에는 다르다? 저 그 말에 많이 속았습니다. 이번에는 다르다고 하지만 제가 결국 3개월만 지나면 저는 알죠. 결국 이번에도 똑같았다. 제가 우리 영어가 생활화 대신
조잉크님 앞에서 공지 앞에서 문자 쓰겠습니다. 만일 저에게 지금 셀, 바이 둘 중에 하나만 잡으라. 저는 무조건 바이를 잡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직수가 반등을 하려면 삼성전자의 유의미한 반등이 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만큼 삼성전자 이야기도 좀 해볼까 합니다. 코스피 지수 하락에는 역시나 대장주이자 국민주 삼성전자의 주가 하락 영향이 큰 상황인데 전일장에서 결국 4만 전자를 찍으면서 시가총액도 4년 5개월 만에 300조 원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래도 어제는 좀 반등을 하나 싶었는데 동시호가에서 물량이 대거 나왔더라고요. 막판에 막 쏟아졌어요. 네, 그러니까요. 이런 하락의 이유는 뭘까요, 손창현 팀장님?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 HBM3E가 상당히 좀 지연이 되고 있다. 이게 기술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계속적인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생각보다 부진한 뭐 전방 산업도 문제인 것 같고, 그리고 또 경쟁사죠. 이 창신 메모리, 창신 반도체가 이제 D램 쪽에 증산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메모리 쪽 관련된 반도체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중국 쪽에 거의 소비를 하기 때문에 글로벌적으로는 크게 영향이 없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됐기 때문에 결국엔 대중 반도체 수출 제한이 이 여파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수급 관련된 부분인 것 같아요. 어제도 동시효과 때 약 한 3,500억 정도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4만 원을 일단 뭐 달성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5만 원을 깼다라고 하는 부분은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가 얼마만큼 좀 계속 되느냐를 놓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지금 뭐 삼성전자를 매수할 건지 아니면 매도할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분할적으로라도 접근을 해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실적이 많이 발생이 되는 쪽, 레버리지 쪽으로 발생이 되고 있는 쪽은 결국에 레거시 반도체가 얼마만큼 빠르게 반등하는지가 관건이거든요. 하지만 내년에 이 온디바이스향 제품들, 모델들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상당히 회복이 더딘 PC라든지 스마트폰, 그리고 또 가전제품에 대해서 온디바이스향 관련된 제품이 다양하게 탑재가 된다고 하면 결국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그 수요 확대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PBR이 0.88까지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대부분 밸류업에 속해 있는 뭐 은행, 증권, 보험, 증권, 그리고 건설, 철강, 조선 뭐 이런 쪽에 국한이 되어 있는 PBR 0.88배까지 떨어졌다라고 하는 의미를 둘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점에서 IT 관련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PBR 자체가 많이 하락을 했다. 그러면 지금 시가총액이 청산 가치보다도 가격적인 매력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실적에 대한 가치에 대한 부분을 평가를 해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이 실적에 대한 게 최근에 가장 안 좋았었던 점, 그 5년 전에 있었던 이제 코로나 때 상당히 좀 실적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그때보다도 지금 실적 자체는 우상향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보다도 뭐 안 좋은 그런 영향은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양한 신사업에 대한 부분, XR이라든지 그리고 테슬라가 진행하고 있는 로봇 관련, 보핏 관련된 로봇도 최근에 출시를 했고, 그리고 5G 통신 쪽 장비도 이 매출에 대해서는 크게 영향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이슈가 되고 있지 않지만 이런 것 쪽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분할적으로는 접근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야 지수가 올라가겠죠. 정부 차원에서도 대책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 주가 끌어올리려면 뭐 반도체 지원 특별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필요할 거고, 외국인 수급이 문제라면 지금 뭐 이복현 금감원장 해외에서 많이 돌아다니고 계십니다만 그 끌어들일 수 있는 당근책도 조금 추가로 나와줘야 되겠죠. 어찌됐든 삼성전자 지금 순자산 비율 0.88배는 지금 분명한 분할 매수 신호다라고 손 팀장 강하게 지금 지적을 했습니다. 자,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한화그룹 김승현 회장이 방산 사업의 방산주의 대장이기도 하고요. 그룹 방산 사업의 주축이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경영진으로 회장으로 취임을 하게 됐습니다. 트럼프 2기 시대에 발맞춰서 방산 사업을 직접 챙기겠다라는 건데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겠죠, 김성준 이사님?
예, 뭐 최근에 약세장 속에서 가장 뜨거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회사가 바로 이제 하나그룹주인 것 같은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에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김승현 회장을 이제 겸임을 하게 됐다라는 공시가 어제 있었습니다. 기존에 주식회사 하나와 하나 시스템, 그리고 하나 비전, 그리고 하나 솔루션에 이어서 총 5개의 계열사의 회장직을 겸임하게 됐는데요. 이번에 회장직에 들어간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하나 오션과 하나 시스템을 산하에 두고 있는 이제 중간 지주 회사 성격의 그런 회사로서 이제 하나그룹 내에 있는 방산 3사를 모두 이제 진두 지휘하게 되는 그런 이제 결과가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3분기 실적 역시도 이제 4,772억, 458% 증가하는 그런 수치를 보여주면서 여전한 견조한 주가 그리고 견조한 실적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회사고요. 또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근에 이제 MRO 2번째 수주를 하기도 했었죠. 근데 사실 미 해군에서 올해 2번의 발주가 총 2건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두 다 하나오션이 수주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충분히 이제 기술력과 어느 정도 이제 신뢰를 좀 검증을 받았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제 보편 관세 관련해서도 영향력이 거의 없다, 거의 전무하다라고 봐야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도 계속해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또 분야이기도 하죠. 역시 이제 이러한 이제 계속해서 하나그룹의 약진의 발판은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하나그룹의 그 김승현 회장의 이제 인맥을 또 이제 떠올리는 그런 기사가 좀 있었는데요. 지금 그 미국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회장인 이제 에드윈 퓰러 이 회장이 오랜 기간 그 트럼프 당선인의 인맥으로 많이 지금 분류가 되고 있고 외교 안보 분야의 자문역을 맡고 있는 그런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분과 김승현 회장이 이제 40년 지기로서 계속해서 지금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들이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제 트럼프 2기를 맞아서 계속해서 이제 방산 분야 뭐 이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좀 더 키워나갈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본다면은 뭐 이런 인맥에 대한 또 기대감도 계속해서 좀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뭐 최근 시장이 워낙에 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약세장 속에서도 항상 부각되는 종목 수는 있는데요. 최근 약세가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이 부각되는 종목의 숫자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물론 하나그룹이 전반적인 단기 급등의 그런 여파는 있어서 일부의 조정의 가능성들도 물론 열어놔야겠습니다만은 다시금 뭐 계속해서 조정 후에는 또 다시 재반등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 그런 이제 그룹이 바로 이제 하나그룹주다라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나그룹주 투자 전략까지 짚어봤는데요. 이어서 오늘 아침에 나온 가장 빠른 리포트 확인해보고 오시죠. 오늘도 심수영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정리해드리는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시간입니다. 우선 오늘 삼양식품에 대한 상향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삼성증권에서 목표가를 75만 원에서 78만 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좋지 못한 시장을 반영하듯 하향 리포트가 상당히 많았는데요.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대신증권에서 SL에 대해 3분기가 다소 부진했다는 리뷰와 함께 목표가를 5만 4천 원으로 하향했고요. TLB에 대해서는 범용 메모리 관련 모듈 매출이 부진했지만 서버향 모듈과 ESSD 모듈의 공급 증가로 성장을 기록했다는 평가를 내놓으며 목표가를 19,500원으로 하향했습니다. 한편 BNK증권에서는 이수페타시스에 대해 목표가를 3만 5천 원으로 내려잡았고요. 인터플렉스에 대해 대신증권에서는 4분기 예상 대비 부진한 실적이 전망된다며 14,000원으로 목표가를 하향했습니다. DB금융투자에서는 ITM 반도체의 목표가를 24,000원으로 하향했는데요. 고객사 내 경쟁 강도 자체가 높아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삼양식품의 리포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신증권에서는 성장 모범생이라는 제목과 함께 삼양식품의 목표가를 75만 원에서 78만 원으로 상향했는데요. 캐파 부족과 비우호적인 환율에도 전략 국가에 집중하며 올해 3분기 매출이 성장세를 유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내년의 증설과 관련해 밀양 2공장은 1공장의 가동 경험을 토대로 초기 가동률이 빠르게 올라올 것이라 예상했는데요.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 큰 폭의 외형 성장을 전망하며 업종 내 탑픽 의견을 유지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해 보시죠. 마지막으로 이수페타시스도 살펴보시죠. BNK투자증권에서는 이수페타시스의 목표가를 6만 원에서 3만 5천 원으로 크게 내려잡았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는데요.
수주 실적의 경우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해외 법인 매출이 크게 감소하며 3분기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실적을 거뒀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4분기와 관련해서는 북미 AI 가속기 업체에 내년 초부터 차세대 모델을 공급할 예정인 만큼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다고 언급했고요. 목표가를 하향한 이유로는 유상증자에 따른 희석 효과와 2차 전지 신사업 진출에 따른 리스크를 꼽았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앤 공시 심수연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슈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래 활성화와 주가 부양을 이유로 올해 액면 분할에 나선 상장사들이 이렇다 할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김선영 대표님? 앵커님 말씀하신 첫 번째 멘트에서 답이 나왔습니다. 거래 활성화와 주가 부양을 이유잖아요. 사실 지금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전반적인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안 좋고요. 수급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런 가운데 거래량 살리기 위한 정책 아무리 해봤자 소용이 없는 뭐 당연한 것 같습니다. 뭐 거기서 사실 거의 다 멘트가 나온 것 같고요. 일단 올해 뭐 액면 분할을 했거나 혹은 올해 액면 분할 예정인 기업이 총 19곳인데 이곳 중에 이제 거래 중지된 기업들 빼고 이제 나머지 한 달 정도의 평균 주가를 따져봤더니 15곳 중에 13곳의 주가가 하락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곳 정도 올랐는데 뭐 DH오토웨어랑 이제 인카금융 서비스가 한 5% 그리고 30.8% 올랐는데 이건 좀 개별 이슈라고 좀 분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처럼 액면 분할이 주가 부양에 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유 그리고 앞으로 똑같은데 첫 번째 이유로는 액면 분할로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수급을 좀 좋게 만들기 위함인데 지금 시장 수급 최악인데 이런 상황에서 백날 액면 분할해봤자 영향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래 액면 분할 자체가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이 없거든요. 그냥 분위기 자체를 좀 쇄신하기 위해서 이제 좀 단가를 낮춰가지고 거래량을 좀 증가시키겠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거래량이 안 좋기 때문에 영향 없는 게 당연합니다. 어쨌든 뭐 이 액면 분할 자체가 기업의 펀더멘탈과 전혀 상관없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시장 수급에 대한 부분으로 좀 탓을 돌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장 수급이 좀 살아나게 되면은 이런 기업들 위주로 분위기 살아날 수 있으니까 그것까지 같이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액면 분할 종목들도 줄줄이 지금 시장 분위기 안 좋고 공모주도 안 좋고 지금 전체적으로 배각이 무효인 것 같습니다. 우리 주식 지금 싸다는 거 밸류에이션 매력 빼고 다른 매력 포인트 빨리 찾아야 될 텐데 뭐 우리 김 대표 얘기처럼 우리 실적이 되겠죠. 자, 오늘 20일에는 남양유업의 액면 분할 지금 예고가 돼 있습니다. 지금 한은컴퍼니가 인수하고 나서 턴어라운드 확실하게 했습니다. 10분의 1로 액면 분할하니까요. 주가가 많이 떨어진 게 아니라 이제 20일부터는 액면 분할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액면 분할 이슈보다 기업의 기초 체력에 주목하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시아나 항공이 3분기 호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국제선과 화물의 호조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남인호 소장님. 네. 오랜만에 아시아나항공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 주셨던 대로 3분기 7, 8, 9월 달에 매출, 실적 다 좋습니다. 매출은 1조 8천억이고요. 영업이익이 1,280억. 아시아나 창립 이래 가장 좋은 성과 아닌가 싶습니다. 그 요인은 뭘까요? 그렇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으로 가는 여객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화물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있죠. 원유 가격 얼마나 안정적입니까? 이런 요인들이 실적을 좋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나 주가 지금도 바닥에 있습니다. 자, 투자 전략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전 고점이 얼마인가요? 25,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종가 얼마죠? 9,300원. 저는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건데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8대 업종이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죠. 반도체, 자동차 이쪽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10%는 아니고 5%를 여러분이 투자하신다면 언제든지 지금은 매수하기 딱 좋은 가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시아나항공의 추가적인 수익성 개선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좀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22%나 급락했던 종목이죠. 바로 실리콘2인데요. 시장 기대에 못 미치는 3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주가도 앞서 언급한 것처럼 크게 내려앉았는데 자세한 실적 내용 함께 투자 전략도 들어볼게요. 김성준 이사님. 예, 사실 요즘에 곳곳에 지뢰밭인데요. 사실 실적이 물론 예상보다는 조금 좋지 않게 나오긴 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426억 이 나왔는데요. 이게 매출액 기준으로는 컨센서스 10% 하회한 수치고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5.5%가량의 컨센보다 조금 못 미치는 그런 실적을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장중에 26%, 종가는 이제 22%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컨센을 소폭 하회한 정도 수준인데 상당히 좀 과도한 주가 좀 하락을 좀 보이는 그런 하루를 어제 맞이했는데요. 이렇게 주가가 급락하면서 회사는 빠르게 이제 다음 주 18, 19일 날 IR을 개최한다라는 공식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좀 아쉬운 것은 사실 실리코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가총액 코스닥 20위 안에 드는 나름의 좀 큰 회사고 화장품 관련 회사 중에서도 상당히 좀 주목받는 그런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장중에 실적 발표를 했던데 이렇다 할 관련된 코멘트가 전혀 없이 주가는 계속해서 흘러내리다 보니까 요즘에 시장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계속해서 매물이 매물을 부르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기도 했었고, 물론 어제 기관이 110만 주 이상 매도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일단 이런 현상들이 좀 겹치면서 이게 크게 무슨 문제가 있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의 주가 급락이 좀 나타났었는데요. 물론 좀 많이 바쁘시겠지만 그래도 이제 관련된 나름의 좀 큰 회사고 한다면은 이렇게 어떤 컨센서스에 이 정도 하회했다라는 그런 정도의 뉴스만 있었어도 저는 이렇게까지 급락은 좀 나오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짙게 남는 그런 하루였고요. 특히 뭐 4분기 같은 경우에는 뭐 성수기 효과도 있겠습니다만 환율 다시 또 1,400원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4분기 실적은 기대치도 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의 좀 반등에 좀 기대는 해볼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이제 환율이 지금 고공행진하니까 이런 수출주 관련 종목들한테는 수혜를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실적만 놓고 보면 워낙 기대가 컸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마지막으로 우리 손창현 팀장님한테 개장전 체크 포인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제 미증시가 하락을 해서 우리 시장도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은데 4일 연속 이미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8월 5일에 저점 부근까지 임박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기술적 반등에 대한 타이밍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8월 5일에 저점을 갱신하거나 저점 부근까지 간다라고 하면 저점 매수세를 한번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네이버를 비롯한 AI 관련된 기업들이 나름 좀 좋은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서비스를 진행하거나 준비를 하고 있는 업체들을 주가를 좀 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트램프 트레이딩도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재건 관련주에 더불어서 원전, 인프라 쪽, 건설 쪽 관련된 부분, 중소형 쪽 잘 눈여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중 히토류 관련된 경쟁도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뭐 체크해서 좀 보시면 좋은 투자하는데 좋은 좀 수익률을 안겨주지 않을까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네이버 얘기하셨는데 외국인들이 네이버 조금 사고 있단 말이죠. 남인호 소장님, 네이버 지금 살 때입니까? 지금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사실 최근에 가장 저점 대비해서는 꽤 올랐어요. 은근히 주가지수 빠지는데 다만 한 가지 이건 있습니다. 네이버를 큰 그림으로 본다면 50만 원짜리가 이렇게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중장기적인 면에서는 매수도 큰 무리가 없다. 다만 오늘 사실한 뜻은 아닙니다. 조정 시에 들어가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슈엔 전략 네 분의 전문가와 함께 개장 전 꼭 확인해야 할 뉴스들 체크하고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